대선 한번 이기니까 싹 다 바꿔버립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돈 나눠주고 최저임금 올리고 그래갖고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경제성장이 국민주도로 가능한지 기업을 빼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모르못합니까?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이 몇 해 전부터 이 ILO 국제노동기구와 가까운 이 좌파 성향을 가진 학자들을 내놓은 임금을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줘서 경제가 성장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주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여기에 빠져 이들과 세미나를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들이 신봉하는 한 번도 테스트해보지 않은 이론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채택을 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저시급도 지금 10,000원으로 올려주고 원전도 문을 닫고 그리고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신재생에너지로 이 나라의 전력을 다 동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올라갈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담당 장관이 인상 없다라고 했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요, 지금 온갖 선심과 파퓰리즘과 여당이 이러고 정권이 이러니까 이제 야당까지 저거가 올린 담배값 내루겠다고 하고 유류세도 낮추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한번 경쟁적으로 같이 쌍끌이 댄스를 쳐보길 바랍니다.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게요. 자, 그래서 이 최초의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해서 성공하면 노벨 경제학상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받을 거고 실패하면 전 국민이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한국 경제가 얼마 안 남았다. 많게는 6년, 작게는 한 2, 3년 안에, 저는 빠르면 1년 안에 데미지가 IMF와 같은 충격이 한국 경제에 밀어닥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요, 당장 밀어닥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화근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체질을 갖다가 개선하도록 이 아픈 고통의 순간을 국민과 더불어서 고쳐가자. 정권이 앞장을 설 건데 상당히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다가올 거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우리가 제대로 이런 어떤 전 세계적 경제 위기에서 버텨가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칼을 댈 수밖에 없는데 그 칼을 내가 대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국민들의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전도 문제가 많다. 문제 많습니다. 지금 일부 신문은요, 보수 언론은 매일 원전 지금 탈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기사를 싣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고 방식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매일 그만큼을 할 만큼 지금까지 원전을 끌어온 사람들이 당당했거나 잘한 거 없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정책이나 UA 원전이나 이런 쪽에 비판을 했다가 말할 수 없이 당했는데요. 그런 어떤 건전한 비판이나 이런 지적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원전 마피아들이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이 대기업들과 더불어서 원전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요, 이 장난을 쳐온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돈 뿌려서 의견을 조작했고 언론이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조작을 했고 그 속에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감춰져 있었고 그것을 원전 업계가 나누어서 또 과실로 재벌들, 원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 대부분이 재벌 관련 회사입니다. 재벌들과 더불어서 잘 해먹고 왔죠. 안에는 엄청난 비리가 있어서 원전 비리 수사할 때 드러났던 그 흑막들을 기억 안 하십니까? 몇십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거를 몇천만 원으로 볼트 너트를 하고, 예? 돈이 매물 액수가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들, 또 원전에서 벌어졌던 크고 작은 사고들을 다 덮은 것들, 정말 원전 관련 사고들을 국민 앞에 있는 대로 공개 한번 해보면 어떤 일이 될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원전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개혁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걸 개혁하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어서 이 정권이 지나가고 나면 또 뒤집어질 그런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의 돈만 날리는 그런 방식으로 개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전 문제가 심각해서 그걸 시정하더라도요. 그러면서 자, 푸닥거리 하는 거는 괜찮아요. 막 곳곳에서. 문제는 돈을 날리거나 포퓰리즘으로 가면서 나라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망하는 쪽으로 갖고 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할 때 이 카드 연체 그 채권을 저축은행들이 사가지고 왔고, 원래 그게 채권이라는 것도 사고 팝니다. 금융기관들이 1금융기관에서 카드 대금 밀려놓으니까 그 2금융 무슨 저축은행들이 그걸 받았지요. 그래가지고 채권 만료 시한이 다 되니까 그 연장 시한을 한다고 뭐 50억인 60억인이 변호사를 맡았다 시끄러웠었는데, 대선 기간 중에 이 연체자들, 오래된 악성 연체자들을 다 탕감해주겠다 해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변호사 맡아서 저축은행 입장에서가 그 장기 채권을 악착같이 받아내겠다고 시한 연장을 하는 업무를 수십억에 맡았으니 이제 너무 잘 알았어. 그때는 끝까지 받아내려는 변호사 입장에 서서 이 내용을 잘 알았어. 이제는 또 그 표를 얻어야 되니까 잘하는 내용을 탕감해주는 쪽으로 정반대쪽에 가서 그러느냐라고 한번 제가 조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 연체를 하고 있으나 갚을 능력이 없는 80여만 명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빚 일부를 줄여준다. 대신 나머지는 갚아라. 저는요, 부채에 관한 한은 절대로 전액 탕감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에 농민운동을 할 때 농가 부채 탕감이 이슈였습니다. 솔직히 농민들 중에요, 정말 농업이 수지도 맞지 않고 재해가 더 많고 해서 또 가격 폭락도 많고 해서 부채를 지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빌려서 나중에 떼먹고 안 갚으면 언젠간 또 부채 탕감한다 해서 농민운동 한다 합시고 힘 좀 주는 사람 중에 아무런 겁도 없이 부채를 탕탕 빌려 쓴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농민운동 하다가 배지 다른 어떤 사람은요, 제가 농민운동 하다가 시골에 출마하러 가니까 고향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왜? 그 사람은 제가 통합시키기로 했던 축협에 간부 맡아가지고요, 축협에 이 대의원 중에 두목급이에요. 매덕을 빌려 쓰고 있어요. 소 몇 마리 키운다고. 그러니 반대를 하죠. 제가 축협 통합해서 농협하고 없애야 된다니까. 그건 뿐만 아닙니다. 농가부채 회의를 한다고 농림부에서 농민 대표들을 올라왔는데요, 차를요, 완전히 당시 무슨 그랜저 차니 이런 걸 타고 와요. 코란돈이. 그래서 이거 아니고 경성용차 타고 올 정도면 당신 부채 다 갚는다. 제발 그런 차 좀 타고 가지 마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채 100% 탕감은 절대 안 된다. 평생이라도 당신이 100만원 중에 100만원을 벌면 그 중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빚을 갚아라고 해야 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사회에 기본적으로 지켜가야 될 서로의 도덕적 약속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장기간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이 장기 연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자, 내가 한번 털어먹고 안 갚았더니만 정부가 결국은 다 탕감시켜주네. 자,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최종국 금융위원장은요, 장기 소액 연체자 중에 상환을 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과감하게 채무정리를 돕겠다. 아니, 정말로 고액 장기 연체자한테 일부를 탕감시켜주면 몰라도 소액 연체자들은요, 나누어서 이자는 탕감시켜줄 거니까 원금이라도 30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갚아라고 해야지요. 이러면 성실하게 빚 잘 갚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왜 이 경제학이 도덕을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까?
경제학도요, 양심과 도덕과 관습의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빚내서 그냥 소잡아 먹고 배째라 한다. 물론 소잡아 먹는 사람 없고 어려우니까 빚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성실히 시한 내에 다 갚은 사람은 쪼다고 병신입니까? 그렇게 정책을 펴면 안 되지요. 최종구 위원장의 이 말은요, 문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의 장기 소액 연체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를 다 없애주겠다 한 부분을 이제 국민행복기금의 연체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에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연체한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채권들은 한 10년씩 되다 보니까 1금융에서 2금융 해서 지금 대부업체까지 가 있어요. 뭐 요즘 프로야구 같은 데 보면 배추 나와서 선전하는 그런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채권이 이제 100%에다가 30%, 20%에서 한 이 사람들은 5%, 10% 정도 가격으로 이 채권을 사들인 겁니다. 이거를 정부 예산으로 사주고 털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 확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최소한 민간 부분에서 4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에서 이 부채 탕감 대상이 40만 명인데 민간에서 40만 명이면 한 80만 명을 정부가 빚을 털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능력이 없는 사람만 탕감하겠다라고 하면서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노력을 그렇게 비판 안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빚 탕감이 이전과 다른 부분은 이전에는 채무를 조정해서 네가 빚이 갚아야 될 빚이 이자까지 늘어나서 2천만 원이 됐는데 이걸 500만 원만 갚아라.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갚아라. 그래서 이제 이 빚을 개인 회생을 위한 절차를 도와주는 이런 방식으로 줄여줬는데 그게 아니라 100% 완전히 빚을 없애주는 정책은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지 않는 한은 부채를 100% 탕감해주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구 위원장은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 원 이하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건 민간이건 다 털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이 사회적 합의라 그러면 나는 반대합니다. 그럼 국민들한테 한번 표결을 시켜봤습니까?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정권의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겁니까? 자, 이 정도 수준에서는 1,000만 원, 10년 이상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공무원들이 지금 언론에다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회적 공감대 확인해 봤습니까? 자, 문 대통령 공약은 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이 탕감시켜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이 경우에는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 원 이하 연체에 해당하는 40만 3천 명 전체 채권 규모가 1조 9천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행복기금이 수년 전부터 금융회사로부터 조금씩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에 비용 없이 그냥 이거는 행복기금이 정리한 거다라고 없애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민간 대부업체, 이거는 한 3금융, 4금융쯤 되겠죠. 이런 데가 사놓고 갖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을 털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명 이상 또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소비자들이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채권을 한마디로 빚을 전문적으로 회수하는 추심회사로 넘어갑니다. 이런 것도 다 할인해요. 지금 받을 돈이 100억인데 추심에 넘길 때는 한 20억 이래 넘깁니다. 그랬더니 추심회사들은 받을 만큼 받아가 이렇게 하고는 또 그걸 또 팝니다. 대부회사로 또 팔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 액수가 줄어든 채 원가보다 이렇게 거래되다가 최종적으로는 대출액이 100억이면 2억 내지 3억의 그 채권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가 이런 채권을 지금 사들여서 털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이걸 정부에 팔아도 손해가 아닌 게요. 장기 연체 채권은 워낙 받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2, 3%라도 받아내는 게 대부업체로는 낫다는 거죠. 자기들도 이거 헐값에 산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 채권을 보유한 40만 명이 대상이라면 1,000만 곱하기 40 그걸 갖다가 2, 3% 가격으로 산다면 3%면 1,200억, 2%면 800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1인당 평균 채권액이 1,00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한 5, 600억만 하면 이거 사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이 정부가 국민에게 취해야 될 정책의 자세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털어주면 이제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에서 빚내서 안 갚고 끝까지 버티면 한 10년 뻗대기면 결국은 언젠가는 털어주더라. 그러면서 성실히 그러면 그 사이에 고리를 다 비싼 이자를 포함해서 원리금을 갚아간 채무자들만 손해를 보는 거라는 겁니다. 국민행복기금에 10년 이상 되고 1,000만원 이하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미 약정을 맺고 감면된 빚을 갚은 채무자가 83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 83만 명은요, 자기가 은행이나 이런 데서 금융기관에 돈을 빌렸다가 그걸 갚을 형편이 못 돼가지고 10년이 넘고 액수는 1,000만원 이하의 이런 연체자였는데 국민행복기금에 넘어가 있는 그 최종적인 채권 추심 문제를 서로 협의를 해서 약정을 맺어가 내가 이 중에 얼마를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빚을 갚고 있는 사람이 83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로서는 행복기금과 약정을 맺지 않은 40만 3천 명이 탕감 대상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정부가 탕감시켜 주겠다라는 거 하고 이 말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83만 명은요, 자기가 금융기관에 돈 빌렸다가 못 갚아서 흘러서 국민행복기금이 정부 공적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에 대해서 내가 이걸 83만 명은 갚아 나가겠다고 서로 약정을 맺어서 갚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40만 3천 명은 아예 약정도 안 맺고 안 갚고 빼째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 지금 국민행복기금까지 안 가고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또 40만 명이 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히 갚는 80만 명은 쪼다고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거나 아직 그까지 안 넘어간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80만 명은 빼째라가 성공한 거죠. 그래서 금융위가 채권 소각의 전제로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 운운하지만은 이 80만 명을 누가 성실히 하겠습니까? 정부 방침이 그래 서 있으면 대충 해서 다 틀어주는 거죠. 자, 장기 연체자를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켜서 성실하게 일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사회 복귀를 안 합니까? 지금 다 돈을 벌고 있으니까 굶어 죽지 않고 있죠. 이렇게 저렇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만약에 사회로 복귀 안 되고 있다면 어디 섬에 가서 숨어서 살고 깊은 산속에서 숨어서 살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돈 벌고 먹고 살고 있어요. 자, 연체자들이 빚독촉을 못 이겨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져 지내도록 둔다면 빚을 갚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처벌 효과는 있다. 그러나 사회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생산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저는요, 절대로 이렇게 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000만 원의 빚이 있다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갚아라. 1년에 걸쳐서. 그걸 못 갚겠다 하면 그건 인간도 아닌 거죠. 그래서요, 이 빚에 대한 한마디로 어떤 책임감은 분명히 심어줘야 된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이 돈 저 돈 얼마 안 되니까 5, 600억 투입해서 다 털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송파 세모니어 사건
생각이 안 납니까? 약지를 못해가 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도 되지 못한 채 먹을 게 떨어지고 반값도 밀릴라 하니까 반값 마지막 있는 거 놔놓고 새 모녀가 자살한 거요. 그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병이나 다쳐서 돈을 못 벌게 되면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요, 사회가 무관심하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틀어주면 80만 명이 또 우리 지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저는 절대로 탕감에는 반대하고요. 채무 조정을 통해서 그들이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갚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이런 식으로 하면요, 국민한테 정말 올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 주거정책 발표한다면서 이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고요. 하우스 푸어, 즉 은행에서 빚내가 집 산 사람이 빚 못 갚게 되니까 지금 집값 떨어지고 그리고 부동산 뭐 대출 금리 올라가니까 그 사람 빚 못 갚아서 난리가 난 사람을 정부가 니츠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공공기관 등을 통해서 그 돈으로 이 집을 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시 집을 빌려서 월세로 살게 하고 그리고 뭐 한 5년쯤 지났을 때 네가 다시 살래 물어본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를 살아가고 전세 월세 오르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없이 은행에 빚내가 집 사놓으면 올라가지 않겠냐 투기 이익을 노리고 집을 샀다가 돈 못 갚게 된 사람들이 지금 한 200만 명도 넘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정부가 집을 사줘요. 근데 이렇게 한계선상에 놓인 하우스 푸어가 그 은행에 부동산 대출만 있겠습니까? 딴 거 저런 거 대출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해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투기 이익을 보려다가 실패하는 이런 짓을 안 하고 나는 집이 없으면 없는 대로 성실하게 월세를 내도록 전세금을 올려주도록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부채 탕감해주고 또 하우스 푸어에 세일 앤 리스백을 해준다고 하면서 뺀질이들 이 사회에 저는 뺀질이라고 봅니다. 이 뺀질이들의 문제는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느냐. 물론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불행하게 된 사람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을 다 개인적 차원의 책임을 이 가난하고 부고 이런 거는 다 개인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요, 돈 빌리고 배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새 금융위원장 최종구가요, 부채 탕감해 준다는 사람이 모든 은행이 가계대출에만 치중해서 문제가 있다. 수익의 원천이 가계대출에서 다 나온다.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담포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모두가 다 국민은행처럼 똑같이 차별성도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대로 두고 봐야 하나 의문이다. 즉 은행이 가게에 돈 빌려주고 돈놀이 한다고 비판하면서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그럼 이들은 왜 은행을 비판하는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빚내고 난 다음에 배째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투기로 집 샀다가 말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온정적인 겁니까?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개인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만 하고 자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도덕적 해이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지요. 은행도 도덕적 해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은행이 돈을 갖다가 있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그것을 생산에 투자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대출을 해줘야 될 건데 은행도 도덕적 해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다 도덕적 해이가 된 상태인데 누구를 탓을 합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비탕감 해주겠다, 세일 앤 리스백 하겠다, 하우스 푸어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부터 정신 차리라 그래요.